제63회 제갈량은 방통의 죽음에 통곡하고 장비는 어만을 의리로 놓아주다. 이때 법정이 그 사람과 대면하고 손뼉을 치며 웃어서 방통이 물으니 법정이 이분은 광한 사람으로 성은 팽이요 이름은 양이요 자는 영원이니 촉의 호걸이요. 바른 말을 했다가 유장을 노엽게 해서 머리를 깎고 목에 쇠칼을 쓰는 곤겸형을 받고 고된 노역을 하는 죄인 고역범이 된 까닭에 머리가 저렇게 짧답니다. 하고 말한다. 방통은 그를 상빈을 대하는 예로 정중하게 대접하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팽양이 말했다. 내 특히 귀공에 수만 명 군사들 목숨을 구하러 온 것인데 유장군을 배워야 말하겠소. 법정은 황망히 현덕에게 고했다. 현덕이 친히 와서 만나보고 정중히 까닭을 물으니 팽양이 도리어 이렇게 묻는 것이다. 장군이 전체에 군마를 얼마나 두셨습니까? 황충과 위원이 거기 있소이다. 장수된 사람으로 어찌 지리를 모르십니까? 전체가 부강 쪽에 바싹 다가 있으니 만약에 강물을 터놓고 군사로 앞뒤를 꽉 막아놓으면 단 한 명도 도망쳐 나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현덕이 크게 깨닫는데 팽양이 말을 이었다. 지금 강성이 서방에 있고 태백이 이 땅에 임했으니 반드시 불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삼가십시오. 현덕은 곧 팽양으로 막빈을 삼고 사람을 시켜서 황충과 위원에게 가만히 일러주되 조석으로 엄밀하게 순경을 돌아 적병이 강물 튀우는 것을 대비하게 하라 했다. 이에 황충과 위원이 서로 의논하고 두 사람이 각각 하루 건너 번차례로 돌되 만일에 적병이 이르렀을 때는 서로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영포는 이날 밤에 풍우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자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강변을 따라 내려와서 강물을 튀우려 드는데 문득 뒤에서 함성이 어지러이 일어난다. 영포가 준비가 있음을 알고 급급히 회군하려는데 뒤에서 위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이닥쳤다. 서천 군사는 혼란에 빠져 서로를 짓밟았다. 영포가 한창 말을 달려 도망치는 중에 위원과 딱 마주쳤다. 곧 어울려 싸웠으나 두어 합이 못되어 위원에게 사로잡히고 그 뒤에 곧 잇따라 오란과 내동이 접응하러 왔으나 그 역시 황충의 군사에게 격퇴당하고 말았다. 위원이 영포를 남령하여 부관으로 가니 현덕은 내가 그대를 인의로서 대하여 놓아 보내주었는데 어찌 감히 나를 배반한단 말이냐. 이번에는 용서하기 어렵다. 하고 꾸짖은 다음에 영포의 목을 베게 하고 위원에게는 중상을 내렸다. 현덕이 연석을 배설하고 팽양을 대접하는데 문득 고하는 말이 형주에서 제갈량 군사가 마량을 시켜서 그를 보내왔다고 한다. 현덕이 불러서 물으니 마량이 예를 마친 다음에 형주에는 별 연고가 없으니 주공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고 군사의 서신을 바쳤다. 현덕이 펴보니 사연은 대강 다음과 같다. 양이 밤에 태을수를 헤아려 보매 금년이 바로 계사라. 강성이 서방에 있고 또 건상을 보매 태백이 낙성 땅에 임해 있으니 주 장수 신상에 흉이 많고 길은 적은 수입니다. 부디 매사에 신중하옵소서. 현덕은 그러를 보고 나서 곧 마량을 먼저 돌아가라고 한 다음 내 장차 형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겠소. 라고 하니 방통이 속으로 공명이 내가 서천을 취해서 공을 세우는 것이 두려워 짐짓 이 그러를 보고 해살로 는 것이려니 라고 생각하며 현덕을 보고 말했다. 저도 태을수를 헤아려 이미 강성이 서방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공께서 서천을 얻으실 징조라 달리 흉사가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요. 저도 역시 천문을 점쳐서 태백이 낙성 땅에 임해 있음을 보았으나 이는 앞서 초기의 장수 영포를 참했으므로
흉조가 맞았습니다. 주공은 의심하지 마시고 급히 진병토록 하십시오. 현덕은 방통이 제3 재촉함으로 마침내 출전했다. 황충이 위원과 함께 나와서 영체로 맞아들였다. 예서 낙성을 가려면 길이 몇이나 있소? 하고 방통이 법정에게 물어서 법정이 땅에 줄을 그어 길을 그려놓는데 현덕이 전일 장송에게서 받은 지도를 꺼내 서로 대조해 보니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산 북쪽에 대로가 하나 있으니 그 길로 가면 바로 낙성 동문을 취하게 되고 산 남쪽에는 소로가 하나 있으니 그 길로 가면 낙성 서문을 취하게 되는데 이 두 길이 모두 행군할 만합니다. 법정의 말을 듣고 방통은 현덕을 보고 말했다. 저는 이제 위원을 선봉으로 삼아서 남쪽 소로로 갈 것이니 주공께서는 황충을 선봉으로 삼아 북쪽 대로로 나가셔서 낙성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시지요. 내가 소시적부터 싸움에 이겨서 소로로 많이 다녀보았으니 군사가 대로로 가서 동문을 취하시오. 서문은 내가 취하겠소. 대로에는 반드시 막는 군사가 있을 것이라 그것은 주공께서 맡아주십시오. 저는 소로로 가겠습니다. 군사는 그러지 마오.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 신령 한 분이 손에 철봉을 들고 내 오른팔을 치는데 꿈을 깬 뒤에도 팔이 그대로 아프니 이번 길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것 같소. 장사가 싸움터에 나가매 죽지 않으면 상처를 입는 것이 사리에 맞는데 어찌 꿈꾸신 것을 가지고 그처럼 의심하십니까? 내가 의심하는 것은 공명의 서신이요. 군사는 돌아가서 부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겠소? 방통은 크게 웃었다. 주공은 공명에게 속으셨습니다. 공명은 저로 하여금 홀로 대공을 세우게 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짐짓 그런 말을 지어내 주공께 의욕을 품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욕이 있은즉 꿈을 꾸는 것인데 무슨 흉사가 있으리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나란 일에 몸을 바칠 수 있다면 바야흐로 평생 소원을 이뤘다고 하겠습니다. 주공께서는 다시 여러 말씀하시고 내일 아침 떠나도록 하십시오. 이랴여 이날 호령을 전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오경에 밥을 지어 먹고 날 밝을 역해는 말에 오르게 하고 황충과 위원으로 군사를 거느려 먼저 떠나게 하고 현덕은 다시 방통과 더불어 만날 일을 약속하는데 이때 방통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앞을 못 보아 발을 헛디디고 쓰러져 하마터면 낙마할 뻔했다. 현덕은 곧 말에서 뛰어내려 그 말을 잡아 일으켰다. 군사는 어찌하여 이따위 말을 타고 다니시오? 이 말을 타고 다닌 지가 오랜데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서 이런 일이 있다가는 사람의 목숨을 그르치고 말 것이오. 내 타고 있는 백마가 성질이 극히 온순하니 군사가 타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으리다. 그 못난 말은 내가 타겠소. 현덕이 드디어 방통과 서로 말을 바꾸어 타니 방통은 주공의 두터우신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비록 만번 죽사와도 보답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살해했다. 두 사람은 각기 말에 올라 길을 나누어 떠났는데 현덕은 방통을 보내놓고 무슨 일인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길을 갔다. 한편 낙성 안에서 오이와 유계는 영포가 죽은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상의한다. 이때 장임이 나서서 성 동남쪽 산중에 소로가 하나 있는데 아주 요긴한 곳입니다. 내가 일지군을 거느리고 가서 지킬 것이니 공들은 낙성을 굳게 지켜 실수가 없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데 호련 고하되 형주 군사가 두 길로 나누어 성을 치러 온다고 한다. 장임이 급히 삼천군을 거느리고 소로로 나가서 매복하고 있노라니 위원의 군사가 지나간다. 장임이 군사를 단속해서 그대로 지나가도록 두고 경동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뒤로 방통의 군사가 나온다. 저 백마를 타고 오는 자가 필시 유비일 것입니다. 장임의 군사가 멀리 군중의 대장을 가리키며 말하자 장임은 크게 기뻐하며 영을 전해서 이리이리 하라고 일렀다. 이때 방통이 전대의 뒤를 이어 길을 따라 나가며 머리를 들어 살펴보니 양쪽 산이 바싹 다가들어
골짜기는 좁은데 나무는 빽빽이 들어서고 때마침 여름이 다 가고 가을에 접어들어 가지와 잎사귀가 심히 무성하다. 방통이 마음에 못내 의심하여 말을 멈춰 세우고 물었다. 여기가 어디인가? 이제 막 항복한 군사가 대답했다. 이것이 낙봉파라합니다. 방통은 깜짝 놀라 내 도호가 봉추인데 이곳 이름이 낙봉파라 한다니 내게 이롭지 않구나 하고 곧 후군으로 하여금 빨리 물러나라 영을 내리는데 호련 산언덕 앞에서 호포 소리가 크게 일어나며 화살이 빗발치듯 하는데 오직 백마 탄 사람만 바라보고 쏘니 안타깝게도 방통은 난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6세였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현산연봉 첩첩이 두른 녹음 울창한 언덕 산굽이 돌아들면 바로 사원떼기로다. 비둘기 부르는 소리 아이들은 늘 들었고 뛰어난 그의 재주 천중이 다 안다네. 삼분천하를 미리 다 셈쳐두고 만리장성에 제 홀로 배회하더니 그 누가 알았으리 장성이 떨어지며 장군의 금의 환영 끝내보지 못할 줄이야. 이보다 앞서 동남 지방에는 다음과 같은 동요가 있었다. 봉 한 마리 용 한 마리 서촉으로 들어갈제 중간까지 겨우 와서 봉은 죽어 언덕 동편에 떨어졌네. 바람이 비를 보내니 비는 바람을 따르고 한이 일어날 때 촉도가 통하는데 촉도가 통했을 땐 다만 용이 남았구나. 이날 장임이 방통을 쏘아 죽이니 형주 군사들이 앞뒤가 꽉 막혀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죽는 자가 태반이다. 전군이 나는 듯이 위원에게 고해서 위원이 황망히 군사를 돌려 세웠으나 어찌하랴 산길이 협착해서 어쩔 수가 없을 뿐더러 장임이 또 돌아갈 길을 끊고 높은 언덕 위에서 강군과 경로로 들이쏘는 것이다. 위원이 황황할 때 항복한 서촉 군사가 차라리 낙성 아래로 지쳐 들어가서 큰 길로 나가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어서 위원은 그 말을 조차 앞장서 혈루를 빼 낙성을 향해 지쳐나갔다. 그러자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며 앞에서 일표군이 달려드니 이는 곧 낙성을 지키고 있던 오란과 뇌동 두 장수요. 뒤에서는 장임이 군사를 휘몰아 쫓아온다. 앞뒤에서 끼고 치는 바람에 위원은 몇 겹으로 포위되었다. 위원은 죽기로 싸우나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 문득 오란 뇌동의 후군이 어지러워져서 두 장수가 위원을 두고 급히 말을 돌려 구하러 갔다. 이것을 보고 위원이 승세를 타서 뒤를 쫓는데 저편에서 한 장수가 앞에 서서 칼을 휘두르고 말을 달려나오며 큰 소리로 문장, 내 자네를 구하러 왔네 하고 외친다. 본이 바로 노장 황충이다. 두 사람이 앞뒤에서 협공해 오란과 뇌동 두 장수를 쳐서 물리치고 낙성 아래까지 지쳐 들어갔는데 이때 유괴가 성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왔다. 그러나 현덕이 뒤에서 마침 적응해 주어 황충과 위원은 몸을 돌려 돌아왔다. 현덕의 군마가 급히 영체에 이르렀을 무렵에 장임의 군마가 또 소로로부터 달려나오고 유괴와 오란과 뇌동이 앞에 서서 쫓아왔다. 그리하여 현덕이 두 영체를 지켜내지 못하고 일변 싸우며 일변 달아나며 부관으로 돌아가는데 서촉 군사가 승세를 타서 그대로 뒤를 쫓아온다. 현덕의 인마는 모두 지쳐서 싸울 생각도 없이 오직 말을 달려 도망칠 뿐이었다. 거의 부관에 다 왔을 때 장임의 군사가 뒤를 바짝 쫓아왔다. 그러나 다행히 좌편의 유봉과 우편의 관평 두 장수가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지쳐나와서 장임을 격퇴하고 20리를 추격해서 전마를 무수하게 빼앗았다. 현덕의 일행 인마가 다시 부관으로 들어와서 방통의 소식을 물으니
낙봉파에서 도망쳐온 군사가 아랜다. 군사께서는 말을 타신 채 빗발치는 화살을 맞아 언덕 앞에서 전사하셨소이다. 이 말을 듣고 현덕은 서쪽을 바라고 통곡하기를 마지 않고 그를 위해 초혼제를 지내니 모든 장수가 다 울었다. 이번에 방통 군사가 전사하셨으니 장님이 반드시 부관을 치러 올 터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무래도 형주로 사람을 보내서 제갈량 군사를 청해 서천추의 계책을 의논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충이 이렇듯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람이 고하되 장임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 와서 싸움을 청한다고 한다. 황충과 위원은 모두 나가 싸우겠다고 했으나 현덕은 얘기가 막 꺾였으니 굳게 지키면서 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오 하고 말해서 황충과 위원은 성을 지키는 데만 주력했다. 현덕은 편지 한 통을 써서 관평에게 주며 분부했다. 내가 형주로 가서 군사를 청해오너라. 관평은 그러를 받아 밤도와 형주로 갔다. 현덕은 스스로 부관을 지키며 나가 싸우지 않았다. 한편 형주의 공명은 마침 칠성명절을 맞아 모든 관원을 모아놓고 성대한 야연을 베풀고 함께 서천 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득 보니 서쪽에 있는 별 하나가 크기는 말만한데 하늘로부터 떨어지며 빛이 사면으로 흩어진다. 공명이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술잔을 땅에 던지더니 낯을 가리고 운다. 슬프구나. 애달프구나. 모든 관원이 황망히 그 연고를 물었다. 내 전에 금년에는 강성이 서방에 있어서 군사에게 불리하고 또 유성이 우리 군을 범하고 태백이 낙성에 임했기에 주공께 글호를 올려 삼가 대비하시라고 여쭈었는데 오늘 저녁에 서방에 별이 떨어질 줄을 누가 생각했겠소. 필연 방사원이 돌아간 것이오. 그 말을 마치자 다시 이제 우리 주공께서 한파를 잃으셨구나 하며 대성통곡한다. 여러 관원이 모두 놀라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공명은 수일난으로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이리하여 이날 밤 연석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 공명이 운장 등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관평이 이르렀다고 고한다. 모든 관원이 다 놀랐다. 이윽고 관평이 들어와서 현덕의 서신을 올렸다. 공명이 보니 금년 7월 초일에 방 군사가 낙봉파에서 장임의 화살을 맞아 전사하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공명이 대성통곡하고 관원들도 다 울었다. 이미 주공이 부관에서 징태양난에 빠져 계시다고 하니 내 불갑을 가보아야만 하겠소. 공명의 말에 운장이 간한다. 군사가 가시면 누가 형주를 지키게 됩니까? 형주는 중요한 곳이라 신중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공명은 다시 입을 열었다. 주공의 편지 속에는 분명히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내 이미 주공의 마음을 알고 있소. 하고 현덕의 글을 내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며 주공의 편지 속에는 형주를 내게 부탁하니 인재를 헤아려서 위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공께서 관평에게 글을 들려 보내신 뜻인즉 운장에게 이 중임을 맡기시려는 것이오. 운장은 도원결의의 정의를 생각하여 힘을 다해 이 땅을 지키시오. 이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부디 명심하시오. 라고 말했다. 운장은 억울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해하면서 응낙했다. 공명이 연석을 배설하고 인수를 내어주자 운장은 두 손으로 받들어 나왔다. 공명은 인수를 손에 받들고 말했다. 이 중임이 이제부터 장군에게 맡겨지는 것이오. 대장부가 이 중임을 맡았으니 죽기로 지켜내리다. 공명은 운장의 입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자 마음에 좋지 않아서 인수를 주지 말까 했으나 말을 이미 낸 뒤라 한마디 물었다. 만약에 조조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소? 힘을 다해 맡겠소이다.
만약에 조조와 손권이 일제히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면 어찌하시겠소? 군사를 나누어서 막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형주는 위태하오. 내가 한마디 말해두겠으니 장군이 단단히 기억해두면 형주를 보존할 수 있소. 그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북으로 조조를 막고 동으로 손권과 화친하시오. 군사의 말씀을 배부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공명은 그에게 인수를 넘겨주고 문관인 마량, 이적, 향랑, 미축과 무장인 미방, 요화, 관평, 주창에게 운장을 보좌해서 함께 형주를 지키게 하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서천으로 들어가는데 정예병 10,000명을 장비에게 주어 대로로 파주를 거쳐 낙성의 서쪽으로 지쳐 들어가게 하되 먼저 당도하는 것으로 1등 공을 삼기로 하고 다시 일지병을 내어 조온을 선봉으로 삼아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 낙성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명은 그 뒤를 간홍과 장원 등을 데리고 길을 떠나기로 했다. 장원의 자는 공염이요 영릉 상양 사람이라 형양 지방의 명사로 이때 서기 일을 하고 있었다. 공명이 군사 15,000명을 거느리고 장비와 한날에 떠나는데 떠날 때 공명은 장비를 보고 간곡히 당부했다. 서천의 호걸이 심이 많으니 결코 적을 경솔히 대서는 아니되요. 군사들을 단속해서 행여나 백성들의 물건을 노략질하거나 해서 민심을 잃는 일이 없게 하며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함부로 군사들을 매질하지 마시오. 바라건대 하루빨리 낙성에서 만나되 낭패가 없도록 하시오. 장비는 흔쾌히 응낙하고 말을 타고 길을 재촉했다. 그는 이르는 곳마다 항복하는 자를 추호도 못살게 굴지 않았다. 바로 한중 서천길로 나가 파군에 이르렀는데 세작이 돌아와서 고한다. 파군 태수 어마는 촉중 명장이라. 나이는 비록 많으나 정력이 아직 쇠하지 않아 능히 강궁을 다루고 큰 칼을 쓰며 만부 부당 지용이 있는데 지금 성을 굳게 지키며 백기를 내걸지 않고 있소이다. 장비는 성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우고 어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일렀다. 내가 성에 들어가서 그 늙은 놈을 보고 빨리 나와서 항복하면 성중 백성들의 목숨을 다 살려줄 것이오. 귀순하지 않으면 곧 성을 허물어버린 다음 늙은 것이고 어린 것이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라. 한편 어만은 파군에 있으면서 유장이 법정을 보내서 현덕을 서천으로 청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소위 홀로 빈산에 앉아 범더러워서 호위해달라는 것인가 하고 가슴을 치며 탄식했었다. 그 뒤에 다시 현덕이 부관을 첨거했다는 말을 듣고는 대로하여 몇 번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싸워보려 하면서도 혹시 파주길로 군사가 또 들어오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장비의 군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본부인마 5,000에서 6,000을 거느려 적을 맞아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계책을 올렸다. 장비는 당양 장판교에서 한 번 호통쳐서 조조의 100만 대병을 물리친 장수입니다. 조조도 그 이름만 들으면 피하는 터라 적을 우습게 보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해자를 깊이 파고 성을 높이 쌓아 굳게 지키고 나가지 마십시오. 군사가 양식이 달려서 불과 한 달이면 자연스레 물러가 버릴 것이오. 거기다 장비의 성미가 불같아서 군사들을 매질하기 일수라. 만일 우리가 싸워주지 않으면 필시 노할 것이오. 노한즉 더 횡포해져서 군사들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라. 군심이 일변할 때 승세를 타서 치면 장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는 그 말을 조차 군사들로 하여금 모두 성에 올라 굳게 지키도록 했다. 그러자 후련 한 군사가 와서 큰 소리로 문을 열어라 하고 외쳤다. 어만이 들어오기 해서 물어보니 그 군사가 자기는 장 장군이 보낸 사람이라면서 장비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했다. 어만은 듣고 대로했다. 제 놈이 어찌 이렇듯 무례한가? 엄장군이 대체 도적에게 항복할 사람이냐? 너는 가서 장배에게 그렇게 말해라 하며 꾸짖고 무사를 시켜
그 군사의 귀와 코를 벤 다음에 영체로 돌려보냈다. 군사가 돌아와 장비를 보고 울면서 어만이 사람을 입구를 만들고 욕을 하더란 말을 하니 장비는 대로에서 이를 갈미어 고리눈을 부릅뜨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차림으로 말에 올라 수백 길을 이끌고 파군성 아래로 가서 싸움을 청했다. 성 위에서 군사들이 된 욕을 퍼붓는다. 장비가 성급해서 몇 번인가 조교 앞까지 지쳐들어가 해자를 건너려 들었으나 그때마다 성 위에서 어지러이 활을 쏘는 통에 그대로 물러나곤 하는데 날이 저물도록 누구 하나 싸우러 나오는 자가 없었다. 장비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영체로 돌아왔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그는 또 군사를 끌고 가서 싸움을 청했는데 어만이 성의 다락 위에 있다가 활을 쏘아서 장비의 투구를 맞췄다. 장비는 그를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내 늙은 놈을 잡는 날에는 내가 내 살점을 뜯어먹겠다. 이날도 날이 저물자 또 그대로 돌아왔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장비는 또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돌며 욕설을 퍼부었다. 원래 이 성은 산성이라 주위가 모두 험산이다. 장비가 말을 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성중을 굽어보니 군사들이 모조리 무장을 갖추고 대오도 정연한데 성 안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아니하고 또 보니 인부들이 연방 왕래하며 벽돌과 돌을 운반하여 성의 대비를 돕고 있다. 장비는 영을 내려 마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은 모두 땅바닥에 앉게 해서 적을 밖으로 꿰어내려 했다. 그러나 성에서는 도무지 동정이 없었다. 하루를 욕만 하다가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을 치고 돌아왔다. 장비는 영치 안에 앉아서 생각했다. 연일 욕을 퍼부어도 저것들이 나오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문득 한 계교를 떠올렸다. 그는 모든 군사에게 일러서 밖에 나가 싸움을 청하려 말고 다들 영체 안에서 대기하게 하고 단지 40에서 50명 군사들만 내보내 성 아래로 가서 욕을 퍼붓게 했다. 이래서 성 안에 군사가 나오기만 하면 곧 나가서 짓뭉개 버릴 작정이었다. 장비는 주먹을 어루만지고 손바닥을 비비며 오직 적병이 나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군사들이 연달아 사흘을 두고 가서 욕을 해도 전혀 동정이 없다. 장비는 미간을 찌푸리고 궁리하다가 또 한 계교를 생각해내고 영을 전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싸움을 청하러 가지 말고 밖에 사면으로 흩어져 나무를 하며 길을 찾아보게 했다. 성중의 어마는 연일 장비가 나타나지 않으니 마음에 바싹 의욕이 들었다. 그래서 10여 명 군사들을 장비에 나무하는 군사 모양으로 꾸미어 가만히 성에서 나가 그들 틈에 섞여 산속으로 들어가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그날 나무하러 갔던 군사들이 영체로 돌아오자 장비가 영체 안에 앉아서 발을 구르며 늙은 너만이 나를 애태워 죽이려 드는구나 하고 욕을 하니 장전에 서너 명 군사가 나서며 장군께서는 그렇듯 조조하실 것이 없습니다. 요새의 소로를 찾아냈으니 파군을 몰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아랜다. 장비가 짐짓 큰 소리로 꾸짖는다. 그런 곳이 있으면 어째서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엊그저께 겨우 찾아냈습니다. 지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밤 이경에 밥을 지어 먹고 달 밝은 삼경에 일시에 영체를 거두고 나가되 사람은 막대기를 물고 말은 방울을 떼고 소리 없이 가도록 해라. 내가 몸소 앞에 서서 길을 열어나갈 것이니 너희들은 차례로 뒤따라 나오너라. 장비는 이처럼 영을 전해서 영치안이 다 알게 했다. 탐자로 나왔던 군사들이 이 소식을 얻어듣고 다들 성중으로 돌아가서 어만에게 고했다. 어만은 크게 기뻐하며 네 놈이 그대로 배겨내지 못할 줄을 내 알았느니라. 그대가 소로로 몰래 들어가려고 하니 필시 양초와 치중은 뒤에 있을 것이라. 네가 뒷길을 끊어버리면 네 놈이 어떻게 간단 말이냐. 참으로 꾀없는 놈이 내 계교에 속고 말았구나. 하고 즉시 영을 전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게 했다. 오늘 밤 이경에 밥을 지어 먹고 삼경에 성을 나가 숲속 나무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장비가 소로 길목을 지나가고 뒤에서 수레들이 나올 때 북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내달아라
호령이 전해지고 어느덧 밤이 되었다. 어만의 전군이 모두 배불리 먹고 든든히 차린 다음에 가만히 성에서 나와 사면으로 흩어져 매복하고 북소리가 나기만 기다렸다. 어만도 비장 10여 명을 거느리고 말에서 내려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삼경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멀리 바라보니 장비가 몸소 앞에 서서 창을 비껴잡고 말을 놓아 가만히 군사를 거느리고 지나더니 서너 마장도 못 다 갔을까 하여 그 뒤로 수레와 인마들이 속속 따라 나온다. 어만이 똑똑히 보고 나서 북을 올리자 사면에서 복병이 일제히 일어났다. 바야흐로 수레로 달려들어 검략하려 할 때 등 뒤에서 징소리가 한번 크게 울리더니 일표군이 지쳐나오며 호통친다. 늙은 도적은 도망치지 마라. 내 마침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만이 급히 고개를 돌리니 선도 대장 하나가 표범머리 고리 눈에 제비턱 범나루스로 손에 장팔 사모를 들고 새까만 말을 탔다. 바로 장비다. 대바람에 사면에서 북소리가 진동하고 군사들이 와하고 지쳐 들어왔다. 어만은 장비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대로 어울려 싸웠다. 서로 싸우기 십합이 채 안 되어 장비는 짐짓 틈을 보였다. 어만이 옳지 하고 제꺽 한 칼을 먹이려는데 장비가 번개같이 몸을 비키며 와락 달려들어 어만의 갑옷끈을 잡아 낚아서 땅에 내던졌다. 군사들이 앞으로 달려나와서 그를 잡아 묶었다. 원래 앞서 지나간 것은 가짜 장비다. 장비는 어만이 북을 쳐서 군으로 삼을 줄을 짐작하고 자기는 징을 쳐서 군으로 삼기로 했으니 징소리가 울리자 모든 군사가 지쳐나왔던 것이다. 서천 군사들 태반이 갑옷을 버리고 창을 거꾸로 잡아 항복을 청했다. 장비가 파군성 아래로 지쳐 들어가니 후군이 이미 성내로 들어가 있었다. 장비는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방을 붙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때 여러 도부수가 어만을 끌고 왔다. 장비는 공청 위에 앉았는데 어만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크게 꾸짖었다. 대장이 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항복하지 않고 감히 항거하느니까? 그러나 어만은 전혀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장비를 도리어 꾸짖었다. 너희들이 의리가 없이 우리 땅을 침범하면서 도리어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 땅에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 장군은 있어도 항복하는 장군이란 없느니라. 장비가 대로하여 좌우를 꾸짖어 목을 베라하니 어만이 또한 마주 꾸짖는다. 이 도적놈아! 목을 자르겠으면 자를 것이지 성은 왜 내는가? 장비는 어만의 목소리가 웅장하고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 노여움을 풀고 기쁜 낯으로 섬돌 아래 뛰어내려 좌우를 꾸짖어 물리치고 친히 그 묶은 것을 풀어주고 옷을 가져다 입힌 다음에 손을 잡아 당상 한가운데 올려앉히고 공손히 절을 했다. 방금 말을 함부로 했소이다만 행여 달리 책망하지 마시오. 내 본래 노장군이 호걸이심을 알고 있소이다. 어만은 그의 은희에 감동하여 마침내 항복을 청했다. 후세 사람이 어만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서촉 땅의 백발 장군 맑은 이름 대국을 진동했네. 충성은 밝은 다리요 기계는 장강을 휘감았네. 목이 잘리면 잘렸지 어찌 무릎 꿇고 항복하랴. 파군의 노장 어만 천하에 짝이 없다. 또 장비를 칭찬해 지은 시가 있다. 전륜할사 그 용맹 어만을 생포하고 의기도 장하거니 군민이 복종한다. 오늘에도 파촉 땅에 그의 사당 남아 있어. 해마다 봄이 오면 주유 골려 재지내네. 장비가 서천으로 들어갈 계책을 물어서 어만이 대답했다. 패장이 장군의 후운을 입사와 견마지로를 다하려 하나이다. 구태여 화살 한 대도 쏠 것 없이 곧바로 성도까지 들어갈 도리가 있소이다. 한 장수를 어루만져 신복을 삼아놓으니 여러 성이 연달아서 항복을 청하노나.
대체 그 계책이란 어떠한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